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얼 윤 변호사입니다. 시애틀 지역에서 이민 문제라든가 세금, 비즈니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드리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인 이민법 개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당선자 시절 또 그 이전에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사실은 이민 개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난 20일인가 그 취임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대통령으로서 한 액션이 새 이민 법안을 입안을 해서 의회로 보내는 액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이민 정책의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번 이민구제 방안, 이민법 개혁 방안은 굉장히 포괄적인 이민법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사실은 1984년 이후 가장 30여 년 만에 가장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내용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사실 이제 불법 체류자에 대한 구제, 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가족 이민이나 그 취업 이민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의 포커스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한인들한테 관심이 있으실 만한 것이 역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undocumented alien들, 그러니까 신분이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일하고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미국 내 불체자 통계 현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실제 전체 불체자를 대략 한 1,100만 명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1,100만 명 중에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만은 한인 불체자 숫자는 전국적으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 시애틀 지역에서도 사실 정확한 숫자야 어렵겠지만 적어도 5천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고 계신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몇십 년간 미국에서 그런 신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경제 활동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제약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새 법안에 따르면 그런 분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갖게 되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민법이 바뀌게 될 경우에, 첫 번째는 불법 체류인 것을 디스클로저 하면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temporary legal status, 그러니까 임시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기간이 지나면 합법 신분을 이제 부여받으면 일도 하실 수 있고 은행 어카운트도 여실 수 있고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임시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영구히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5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백그라운드 체크, 범죄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에 지장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조사하고, 또 5년 기간 동안에 세금을 적절히 잘 내느냐,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충족을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프로세스가 뭐 그 시점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1년, 2년 정도 걸려서 영주권을 받게 된다면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영주권 이후에 5년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었는데 이런 트랙을 이용할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역시 그 시점에 백그라운드 체크라든가 뭐 범죄 기록, 내셔널 시큐리티 체크, 또 텍스를 제대로 잘 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시민권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체류자를 다 해주느냐?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2021년 1월 1일 현재 미국 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뭐 아주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전부 다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날짜를 그렇게 묶은 이유는 이 법이 새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남미에서 쏟아져 들어올 경우에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또 하나, 불법적인 상태에 있다가 외국으로 추방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최근에 추방된, 정확하게는 2017년 1월 20일 이후에 추방된 한 3, 4년 정도죠. 3, 4년 정도 이내 기간 동안 추방된 사람들 중에 그 이전까지 체류 기간이 최소한 3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그러니까 뭐 이민국 그 장관의 재량에 따라서 그런 분들한테도 똑같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카 얘기를 좀 더 하면 다카라든가 또 temporary farm worker, 그러니까 임시 이 농장 노동자들, 또 TSP라고 하는 TPS라고 temporary protected status, 그러니까 일부 좀 굉장히 그 저개발 국가들 출신 이 이민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뭐 5년간의 기다리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즉각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는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뭐 직계 가족이나 형제 자매 초청하는 기간이 뭐 길게는 10여 년도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민 적체가 심했었던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런 이민 적체를 빨리 해소를 하고 그동안 프로세스하는 기간이 10년이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굉장히 많이 단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미국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이민 이 비자 문호를 많이 확대를 해서, 그동안 비자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취업 이민 부분도 사실은 그동안에 적체가 많이 있었고 어느 정도 그 TO가 차면은 더 이상의 취업 이민을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인분들한테, 또 한인 유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이 뭐 IT 계통의 공부를 하는 그런 유학생들이 H-1B 비자를 통해서 사실 장기적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그 또한 매년 몇 명 이하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체를 많이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국가별 TO도 확장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이민자, 또 특히나 이제 전문직 기술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민 문호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STEM, 그러니까 뭐 이 과학 기술 분야의 Advanced Degree,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석사 학위 정도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특별한 대우를 해서 훨씬 더 빨리 비자 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절차에 대해 앞으로 그러면은 이 이민 법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법안이고요. 법안이 실제로 법이 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 그 양원을 통과해서 의결이 돼야만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민주당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민주당의 지원, 민주당이 얼마나 의회에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파워를 발휘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충분히 많은 의석을 확보를 해서 크게 무리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상원인데 현재 이제 상원 총원이 100명의 구성이 민주당 50명, 공화당 50명 이렇게 딱 절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원 동수일 경우에 투표가 동수일 상원에서 투표가 동수일 경우에는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사용해서 최종 결정권을 투표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부통령이 투표를 할 경우에 상원 또한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인데 상원에서 사실은 안정적인 법안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상원의 의석수는 사실 60석입니다. 상원의 투표 절차나 이런 여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투표 지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회에서의 정치적인 테크닉들이 있잖아요. 필리버스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넘어서서 법안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를 대략 60석으로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한 9석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실제로 이 법안을 안정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의석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도 숫자는 아니죠. 그러므로 공화당 의원 중에 일부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 법안 하나만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법안은 아니거든요. 뭐 이제 세법도 굉장히 많이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긴급 입법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전부 다 사실은 공화당 측과 정치적인 니고시에이션, 협상과 타협과 이 줄다리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의 절충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다른 법안의 진행 과정과 이 지금 이민 개혁 법안이 주고받기 과정에서 어떤 것이 어느 정도까지 통과될지는 사실 앞으로 많이 주시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중에 일부 민주당 쪽에서 몇 가지를 접고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이 부분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노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아이디어는 지금 코비드와 관련해서 굉장히 긴급한 이머전시 긴급 법안들이 많이 통과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이민 관련 법안들을 거기에 함께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넘기는 그런 입법 테크닉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조금 쪼개서 중요하고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뭐 코비드라든가 아니면 다른 입법 법안들하고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통과를 시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